네, 654쪽입니다. 뭐 쉬지 않고 끝낼 수도 있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오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잠깐 쉬었어요. 얼마 안 남았죠? 힘내시고. 그래서 지금 그 유형을 첫 번째로 본 게 양자간을 봤고요. 그다음 두 개가 나오는데 시험은 거의 중간 생략형이나 계약형, 특히 계약형에서 많이 출제가 돼요.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중간 생략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중간 생략형이란 말보다 삼자간 등기명의 신탁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중간 생략형 같은 말이고요. 이건 어떤 거냐면 갑이 을하고 명의 신탁을 합니다. 근데 소유자는 누구냐면 병이에요. 매도인이 병인데 그러니까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갑이 병한테 부탁을 해요. 야,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등기는 놔주지 말고 바로 을에게 넘겨줘. 이렇게 하는 게 중간 생략형 또는 삼자간 등기명의 신탁이다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뭐 법률 관계는 일단 간단해요. 명의 신탁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명의 신탁은 무효해요. 현행법상 부부 종중 종교단체 안 나오면 이 명의 신탁은 그냥 무효인 거예요. 그러면 매매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매매 계약은 아무 문제가 없죠.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그러면 병에서 을로 넘어간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 등기는 무효죠.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 아닌가? 그건 유효인데 이건 중간 생략 등기가 아니고 중간 생략 등기는 갑과 병이 매매하고 갑과 을도 뭐 해야 돼요? 매매를 했을 때 실체 관계가 모두 유효하게 존재하니까 등기가 유효인데 이건 명의신탁이 유효가 아니라 뭐예요? 무효니까 이 등기는 무효일 뿐입니다. 그러면 누가 소유자예요? 등기부를 그리면 지금 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이 등기가 지금 무효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예요? 병이고요. 갑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바가 없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자기 이름으로 실명화를 시켜야 돼요. 실명화 안 시키면 이행 강제금이 또 부과돼요. 그러면 이거 실명화 시키려면 일단 이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소를 시켜야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돼? 병이.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갑은 을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누가 청구하는 거냐면 진정한 소유자가.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병이. 근데 갑이 얘한테 직접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병을 어떻게 하냐면 대위해서 이 병을 대위하여 이 을의 등기를 말소시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말소가 되면 다시 이제 병에게로 남죠. 그럼 매매계약은 유효니까 유효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제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관계 되셨어요? 그럼 만약에 지문에 갑은 병에게 명의신탁이 무효인 걸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OX예요.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없죠. 만약에 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려면 뭐가 무효일 때 하는 거예요? 매매가 무효예요. 매매 계약은 유효이기 때문에 대금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 갑은 병에게 뭘 청구해야 돼요? 등기줘라고 등기를 청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갑은 순차로 병을 대위해서 말소하고 받아오면 되는데 을이 아우 귀찮아 이러면서 그냥 등기를 바로 줘버려요. 그러면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라고 물으면 등기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등기는 유효하죠. 뭐가 있으니까? 돈 내고 샀잖아요. 실체 관계가 있으니까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중간 생략형이에요. 정리되셨어요? 교재 볼게요. 그러면서 똑같은 그림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 그 위 사례를 분석하면 동그라미 1번 갑과 을의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근데 갑과 병의 매매는 어때요? 유효합니다. 그럼 3번 병에서 을로의 이전 등기는 실체 관계 없이 이전된 것으로 무효다. 그래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병에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병에게. 그래서 4번 보면 결국 갑은 자신 명의로 등기를 받아와야 하는데 갑은 어떻게 받아옵니까? 병을 대위해서 을의 등기를 말소하고 이어서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합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명의 수탁자 을이 자의로 신탁자인 갑에게 바로 경유해줬다. 그러니까 지금 을이 갑에게 바로 등기 넘긴 거죠? 이 등기 유효해요? 무효해요?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 내용 나와 있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을이요, A한테 팔았어요. A한테 팔아서 등기가 A에게 넘어갔다. 그럼 A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을 합니다. 아까 잠깐 봤었죠? 예. 선악불문 취득한다. 아까 가담법은 누구만 취득하죠? 선의자만. 근데 부동산 실명법은 제3자가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하게 돼요. 근데 이때 이 제3자라고 하려면 누구랑 계약을 했어야 돼요? 을하고 계약을 했어야겠죠. 만약에 갑과 계약을 하고 등기만 을에서 넘겨받았다면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얘는 제3자 아니에요. 얘랑 이해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랑 계약을 했어야 되냐면 을하고 계약을 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계약형 명의신탁이고요. 이게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갑이 을에게 뭘 주냐면 돈을 줘요. 돈을 주면서 야, 저기 병이라는 애가 부동산 파는데 네가 좀 사. 그래서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등기가 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계약형이라고 부르냐면 수탁자가 직접 계약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3자가 명의신탁은 계약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신탁자가 계약을 한 거고요. 계약형이라는 것은 수탁자가 직접 계약을 한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계약형이다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경우를 나눕니다. 매도인 병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로 나눠요. 만약에 매도인이요, 이게 명의신탁으로 인해서 을이 돈 받고 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이때는 을의 계약과 등기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이런 경우에 을을 보호해줄 이유가 없고요. 뻔히 알고 있다면 무효다. 병을 보호해줄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악의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판례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을의 등기가 무효면 갑이 돈을 대줬으니까 이 갑이 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할 수 없겠죠. 얘가 돈 대줬다고 해서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병에 동의나 승낙이 없는 한 갑은 병에게 등기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악의인 경우에는 딱 이게 전부예요. 교재 한번 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1번에) 매도인이 악의였던 경우인데, 그 파란 글씨, 판례박스의 파란 글씨 봅니다.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밑에 계속 볼게요. 무효로 되는 경우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효 사실이 밝혀진 후에 계약 상대방인 매도인이 계약 명의자인 수탁자 대신 신탁자가 그 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대하여 뭐 있습니까? 동의 내지 승낙에 동그라미 드세요. 동의 내지 승낙을 함으로써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했다면 밑에 그때는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도인이 악이면 등기는 무효고 갑이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병이 뭘 해주면, 동의나 승낙을 해주면 그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의인 경우가 시험에는 집중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매도인이 선이에요. 그러면 얘는 을이 진짜 매수인인 줄 알고 팔았잖아요. 그럼 이거 무효화시키면 병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병을 고려해서 얘가 선이었다면 매매계약과 등기는 유효가 돼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갑과 을의 명의신탁의 효력. 갑과 을의 명의신탁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명의신탁은 무효예요? 무효고, 계약과 등기, 물권 변동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계약형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이면 등기가 유효하다, 이거를 강조하다 보면
명의신탁이 유효다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명의신탁은 부부, 종중, 종교단체 아니면 전부 다 무효.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선이었다면 누가 소유자로 확정되는 거야? 을이 소유자로 확정되는 거야. 왜냐하면 계약과 등기가 어떠니까? 유효한, 실체관계가 있잖아요. 이 등기는 유효한 거기 때문에 소유권은 을에게 확정되어져요. 그러면 이 갑은 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OX예요.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왜요? 무효니까. 해지란 말 나오면 안 돼요. 해지는 언제만 쓴다고요? 유효할 때만 쓰는 거예요. 또 이제 가끔 틀린 질문으로 많이 물어보는 게 갑은 병을 대위하여 을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X에? 틀렸죠. 이건 어디서 나왔단 말이에요? 삼자간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누가 소유자가 된 거냐면 을이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대위말소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돌리지 않으면 얘한테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했죠. 그러면 계약형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일 때 이 갑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유자가 얘로 결정돼 버린 거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을한테 이 명의신탁이 무효니까 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무효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부당이득 청구. 그럼 여기서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갈 것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오래전부터 학설이 대립했어요. 얘가 얘한테 뭐 줬죠? 돈 줬죠. 그러면 1설은 돈이나 받아가. 이게 1설이고요. 2설은 뭐냐면 아니 그 돈이 아니면 어떻게 부동산이 됐어. 부동산을 받아가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학설이 대립했는데 우리 판례는 경우를 나눕니다. 부실법이 제정되기 전에 한 거냐 후에 한 거냐로 나눠요. 만약에 이게 부동산 실명법이 제정되기 전에 한 거였다면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부실법 제정 전이면 갑은 어떻게 받아갔을까요? 소유권을, 등기를. 부실법 전이면 갑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받아갔어요. 그때는 명의신탁이 뭐였으니까? 유효했으니까. 근데 이제 무효가 됐으니까 해지하고 받아갈 수는 없는 거고요.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가는데 이때 부실법 전에 한 거면 부당이득으로 부동산의 등기를, 부동산 자체를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언제 했으면? 전에. 왜냐하면 실명법 전에는 부동산을 갑이 받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받아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명법 이후에 했다면 무효일 때 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갑의 목적대로 부동산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뭐나 받아가라고요? 매수자금이나 반환해가라. 매수자금의 반환 청구. 그러니까 판례는 실명법 전과 후로 나누고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실명법 전에 한 건데 그때 당시에도 실명법 전에도 해지하고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받아가는 데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어요. 그러면 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법률상의 장애가 있어서 등기를 못 받아가던 사람이라면 지금 줄 수는 없죠. 이때도 매수자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부실법이 제정되기 전이면 갑은 어떻게 받아갔다고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받았어요. 근데 이 사건이 뭐였냐면 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농지였어요. 농지. 그럼 농지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받아가려면 뭐가 있었어야 될까요? 농취증.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라고 했는데 얘는 농사 짓는 애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갑은 그때 당시에도 실명법이 없을 명의신탁이 유효할 때도 해지하고 받아갈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뭐가 있었다고요? 법률상의 장애. 그럼 그때도 못 받아가던 사람인데 지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만 주겠다고요? 매수자금의 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면 갑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실명법 전에 한 거면 갑은 뭘 청구할 수 있다고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느냐라는 문제예요. 얘가 이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느냐? 진행하느냐?
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진행하냐면 우리가 물권법 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본 거 있었잖아요.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원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뭐 하면 안 걸려? 점유하거나 또는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해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때 등기 청구권의 발생 원인이 무엇으로 인한 때요? 매매예요. 근데 이건 지금 매매로 인한 게 아니라 이건 부당이득이라는 순수한 채권의 변형물이에요. 이건 점유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소멸시효에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뭐 예. 삼자간 명의신탁에서 갑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안 돼요. 이건 뭐 하고 있어요? 매매가 원인일 때는 점유하면 소멸시효 진행 안 된다는 게 판례예요. 근데 이건 지금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이 아니라 부당이득 채권이에요. 부당이득이라는 순수한 채권이기 때문에 이건 점유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게 이제 실명법 전에 한 거고, 그럼 실명법 후에 한 거면 뭘 청구할 수 있다고요? 매수자금. 갑이 실명법 후에 한 거면 매수자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얘가 매수자금 안 주면 네 거 못 줘 이러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자, 사실 잘 보세요. 지금 얘가 선의인 상태고 실명법 후에 했대요. 그럼 갑을병 중에 누가 소유자라고 했죠? 을이 소유자예요. 그러면 을이 갑한테 가서 야, 법률이 그렇게 됐다. 내 거야. 줘 이럽니다. 근데 이 갑이 야, 그러면 너 매수자금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매수자금 안 주면 이 부동산 못 줘라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 우리가 유치권 할 때 그 유치권이 인정 안 되는 거 꼭 기억하시라고 했던 게 있죠? 뭐 있었죠? 에이, 인간적으로 하나는 생각이 나야지.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대표적이에요.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근데 이 매매대금은 용어를 바꿔서 계속 낸다고 했어요.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했다. 상품대금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매매대금이요. 매매계약을 하면서 외상대금이 생겼어요. 외상대금은 결국 뭐예요? 매매대금, 매수자금. 이거 전부 다 매매대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에 행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판례예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형은 악이냐 선이냐로 나누는 거예요. 교재 볼게요. 그 2번에 656쪽의 2번에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가 나오죠. 기억해 보시면 갑거래 명의신탁은 무효고요. 니은의 을 앞으로의 등기는 유효해요. 누가 소유자가 된다고요? 을이. 그럼 이제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갈 게 A번의 제목에 줄거두시면 부동산 실명법 전에 이루어졌대요. 그럼 뭐 받아가라고요? 부동산 자체. 그래서 오른쪽에 657쪽 둘째 줄 마지막에 줄거두세요. 명의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 자체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실명법 전이니까. 그런데 끝에서 셋째 줄에 뭐가 나오냐면 법률상 장애. 찾으셨어요? 판례박스 위로 세 번째 줄에 법률상 장애가 있었대요. 그러면 실명법 전에 한 거라도 매수자금이에요? 부동산이야? 매수자금.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라면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닌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그 얘기고, 그리고 판례박스 있죠? 제목만 봅니다. 명의 신탁자가 명의 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 사용해온 경우에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기한 등기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 소국 진행합니다. 마지막에 시효로 소멸한다고 했죠. 이건 부당이득 채권이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B번 언제 이루어졌냐면 부실법 이후에. 자, 끝에서 둘째 줄에 줄거두세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실명법 전과 후로 나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갑이 을한테 돈을 줘요. 예를 들어 1억 원을 주면서 야, 저기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이니까 이 돈 가지고 네가 낙찰 좀 받아. 그래서 얘가 돈을 받아서
법원에서 경락을 받아서 낙찰을 해서 소유권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은 삼자가 명의신탁이에요? 계약형이에요? 계약형이에요.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되죠? 을이 소유자가 돼요. 그러면 자금을 대준 사람과 등기한 사람 사이에는 어떤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냐면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봐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보통 돈 주면서 어떤 약정을 하냐면, 야, 너 나중에 나에게 등기를 이전해 줘야 돼 라고 등기 이전에 약정을 하거나, 또는 이거를 예를 들어 병한테 팔면 처분하게 되면 그 받은 대금은 반환하는 거야 라고 약정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이 약정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 약정은 뭘 전제로 한 약정이죠?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약정인데, 명의신탁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 약정 또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판례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고, 매매를 해서 팔고 대금을 2억 받았대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2억 줘야 돼요? 1억만 주면 돼요? 1억만 주면 돼요. 또 부동산을 줄 필요 없어요. 뭐만 주면 된다고요? 1억. 이 약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받은 돈, 매수자금에 대한 반환말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부동산이나 처분대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근데 을이요, 애가 착해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그래 이러면서 안 줘도 되는 등기를 넘겨준 거야. 등기를 넘겨주게 되었다. 자, 이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 등기는 유효해요. 왜 유효일까요? 그렇죠. 만만한 게 실차관계인데 네. 그런 건 아니고, 얘가 원래 얼마를 줘야 되죠? 1억 원을 줘야 되는데 돈 대신에 부동산으로 변제했다. 뭘로 보냐면 대물 변제로 봐요. 대물 변제에 의해서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근데 실제로 법원에서 경락을 받았어도 법원이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그럼 소유자는 다른 A라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 아픈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요 A가 이 을이 갑한테 돈 받고 명의신탁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면서 알고 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러면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가 문제가 되겠죠? 제가 지금 뭘 여쭤보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을 통해 경매로 넘어가는데 이 사람이 을이 명의신탁을 해서 들어온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이 등기는 그래도 유효하다라는 게 판례야. 그럼 얘는 뭐랑 비교하셔야 돼요? 지금 매매를 할 때는 얘가 악이면 등기가 뭐라 그랬어요? 무효라고 했죠. 악이면 등기는 무효인데 이건 매매가 아니라 뭐예요? 경매요. 이건 왜 유효하냐면 이 사람이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이 채무자가 경매 절차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얘가 알고 모르고와 얘가 경락받는 건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이건 알고 있어도 등기는 뭐라고요? 유효하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교재 볼게요. 658쪽에 그 제목을 보세요.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 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명의인,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계약형과 같이 보는 거고,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의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성립한다는 거죠. 그걸 별표 하나 해두시고, 두 번째도 별표 하나 해두세요. 경매대금의 부담자와 경락받은 수탁자 간의 소유 명의 이전 약정 또는 처분대금 반환 약정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죠. 왜냐면 이건 뭘 전제로 하는 거니까. 명의신탁. 그리고 세 번째 별표 2개 해두세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기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뭐라고 돼 있어요? 소극.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적용 배제와 특례가 나오는데 1번은 적용 배제. 그러니까 적용 배제라는 건 아예 부동산 실명법상의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 거야. 명의신탁이 아닌 거죠. 1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했다. 이게 뭐예요?
괄호에 보면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줄 거두세요. 이건 뭐 유효한 것이지 명의신탁이 아니고 동그라미 2번에 괄호에 뭐라고 되냐면 상호 명의신탁. 그래서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자하기로 하고 등기만 뭐로 하는 거예요? 공유. 그럼 이거 우리 공유할 때 공부한 거죠. 그럼 이 상호 명의신탁 구분 소유자 공유는 무효예요? 확정적으로 유효해요? 확정적.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건 아예 실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줄여서 신탁법상 신탁이에요. 신탁법상 신탁은 법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적법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 네 가지 봤어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법상 신탁은 아예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부의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그건 명의신탁이에요. 부부, 종중, 종교단체는 명의신탁이지만 봐주는 거야. 근데 지금 나온 네 가지는 아예 뭐로 안 본다고요.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음 중 성질이 다른 하나는 1번 양도담보, 2번 가등기담보, 3번 상호명의신탁, 4번 신탁법상 신탁, 5번 종중의 명의신탁. 답은 5번이죠. 그렇죠? 이거 시험에 그대로 나왔어요? 예. 그때도 수업할 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막 웃었어요. 그게 문제냐? 이러더니 시험에 나오니까 막 틀려서 오고 그래요. 예. 자, 적용의 특례는 끝에서 둘째 줄에 줄 거두세요. 즉, 종중과 종교단체,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종래 판례론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고 등기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자, 판례 별표 2개 해두세요. 그리고 봤던 거죠? 예외가 허용되는 건 사실혼도 돼요, 법률혼만 돼요. 법률혼만. 근데 이 사람들이 명의신탁을 할 때는 부부가 아니었는데 명의신탁을 하고 그만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효이고 처벌될까요? 유효로 인정해 줄까요? 유효로 인정해 줘. 언제부터? 그러니까 명의신탁 시부터겠어요? 혼인 시부터겠어요? 혼인 시부터. 그게 두 번째 판례요. 그 파란 글씨 보세요. 그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 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해서 자, 밑에 줄 거두세요. 언제부터? 혼인한 때로부터. 그러니까 명의신탁시로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효한 명의신탁의 법률 관계를 보죠. 자, 갑이요. 을하고 명의신탁을 합니다. 근데 둘이 탈법의 목적이 없고요. 부부예요. 그러니까 부부라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탈법의 목적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한테 부동산 좀 가지고 있어 봐봐 이러면서 명의신탁으로 등기를 넘겼어요. 그러면 이 명의신탁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그러면 이 갑은 나중에 자기 명의로 등기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건 해지란 말을 쓸 수 있죠? 유효한 거니까. 그러면 이런 유효한 명의신탁은 법률 관계가 내부적인 법률 관계와 외부적인 법률 관계로 나뉘게 돼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누가 소유자일까요?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신탁자가 소유자고요. 외부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예요.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이 목적물을 침해하고 있다면 소유권의 기에 직접 방해 제거를 구할 사람은 신탁자일까요? 수탁자일까요? 제3자가 침해하면 이건 지금 내부적인 문제예요? 외부적인 문제예요? 외부적이죠.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당연히 수탁자가 해야죠. 얘가 직접 제거를 구하는 거고 갑이 하려면 을을 어떻게 해서? 대위에서 해야 돼요. 근데 내부적으로 소유자는 당연히 갑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신탁자 갑에게 내가 소유자야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고 얘는 그냥 수탁자인 거예요. 얘는 보관해 주는 사람이지 진짜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이 부동산을 갑이라는 사람이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왜냐하면 실제로 누가 소유자니까. 갑. 그래서 갑이 이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 이건 타인 권리 매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누구 거니까. 갑. 그리고 아까 주인법 할 때
을한테 그 임대차 계약하면 당연히 보호되는 거고요. 대부적 소유자니까 외부적으로. 이 갑에게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 보호해야 하네요. 이건 아침에 해 많이 떴을 때 봤던 거잖아요. 그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하려면 반드시 소유자와 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 임대할 적법한 권한 있는 자와 하면 보호해줘요. 그러면 임대할 적법한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아까 임대할 적법한 권한이 아니라고 한 사람 누가 있었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경락대금 안 낸 사람은 적법한 권한자가 아니라고 할 때 같이 비교했던 그 사례고요. 지금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실제로 갑에게 있기 때문에 이 의뢰하는 사람이 갑에게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고 갑이 팔아도 그건 자기 걸 판 거지 타인 권리를 매매한 것이 아니다라고 봐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좀 부동산 좀 갖고 있으라고 했더니 그걸 또 병에게 굳이 또 팔아먹어요. 매매를 해서 등기를 넘긴다. 그럼 병은 손일 때만 취득해요? 선악불문이에요. 선악불문. 이때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법률의 규정이 필요해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얘는 지금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소유자에게 산 거예요? 대외적 소유자에게 샀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이 있든 없든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합니다. 뭐만 안 하면. 그렇죠. 얘가 꼬드기는 거죠. 야, 네 아내 건데 또 죽이겠냐 막 이러면서 꼬드겨가지고요. 가담을 해가지고 꼬드겼다면 바로 뭐가 되겠어요? 반사회적 무효가 돼요. 그럼 반사회적 무효가 되면 갑은 등기 말소할 수 있죠? 직접의 을을 대위해야 돼요? 대위적 소유자는 얘잖아요. 그럼 갑은 을을 대위해서 말소를 구하게 됩니다. 자, 교재 확인해 보죠. 660쪽에 1번. 적법한 명의신탁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따라서 신탁자는 등기 없이도 수탁자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누구 거니까? 신탁자 거니까. 그러나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소유권 주장할 수 없어요. 신탁자 거니까. 2번. 신탁자는 대외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권리자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얘가 팔면 맨 마지막 째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넷째 줄에 뭐라고 돼 있냐면 569조정에 뭐라고 볼 수 없어요?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자기 거 판 거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적법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신탁자가 명의신탁 목적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주임법상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임대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고요. 3번은 수탁자가 팔면 제3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합니다. 근데 둘째 줄 마지막에 뭐 하면?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적극가담, 권유, 요청 이런 말 나오면 반사회적 무효. 그 내용 쭉 나와 있고 이중매매의 법리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운데 첫째 줄 가운데 대외적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예요? 수탁자만이 소유자로서 그 재산에 대한 제3자 침해에 대해 배제를 구할 수 있으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뭐 해야 돼요? 대위에 동그라미 해두세요.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니까 신탁자는 대위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직접 안 됩니다. 그리고 5번은 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특별법이죠. 네. 오늘 처음 뵀을 때는 피부들도 좋아 보이셨는데 많이 힘드시죠? 예. 내일 수업 뭐죠? 공시법이에요? 50번. 내일 수업 꼭 나오세요. 예, 예. 제가 또 민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정상 수업 합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